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행정법 예비순환을 시작하는데 제 이름은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서병수 변호사고요. 이제 오늘부터 행정법 교환 가지고 기본 강의를 예비순환을 할 겁니다.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 이제 행정법 교환이 지금 나온 지가 4년째 됐어요. 4년째.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 강의를 듣고 책을 사주셔가지고 절판되지 않고 계속 이제 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서문에 써놨던 것처럼 제가 공부할 때 나한테 서브노트 가지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표가 많아요. 표가 많아요. 표가 많다는 것은 제가 공부할 때 만들어서 이제 외우고 다녔던 표라는 거죠. 표가 많고 표가 많고 정리를 했죠. 정리를. 그래서 실연도에 나와 있는 행정법 기본서 중에 제일 얇을 겁니다. 860페이지인데 읽은 내용은 앞에 서문 빼고 목차 빼고 뒤에 판례책임 빼면 8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83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마. 부담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비교적 얇지만 여기서 빠진 건 없습니다. 역시 나온 지 4년째 됐는데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중간에 변호사 시험에서 브리타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 브리타는 제 책에서만 유일하게 있었어요. 제 책에만 있어가지고 물론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알고 인식해가지고 공부했을 리는 이제 의문이긴 하죠. 아무튼 책에는 있었다. 행정교환 가지고 하고 노트가 있는데 노트는 이제 판서 노트예요. 판서 노트.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이제 일일이 판서를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판서할 것을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판서하면 노트 필기 할 거 없이 노트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교환 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이제 오늘은 첫날인데 이제 본격적인 강의 진도는 안 나가고요. 첫날은 항상 이제 사리풀이 구조를 하는데 이제 사리풀이 구조를 하거든요. 사리풀이 구조가 몇 페이지 있죠? 노트에 7페이지부터 있는데 일단 오늘 강의 핵심은 노트 7페이지에 있는 사리풀이 구조입니다. 사리풀이 구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소설, 행정법 학습 방법. 이제 행정법 특징은 이게 이렇게 있어요. 행정법 특징이 보시면 행정법은 실체법하고 소송법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민사법, 형사법은요, 민법은 실체법이고 이제 민사법은 소송법이죠. 그다음에 형사법은 형법이 실체법이고 형소법이 소송법이죠. 그래가지고 민사법하고 형사법은 민사법하고 형사법은 실체법하고 소송법 따로따로 공부를 해요.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이제 그래도 체계 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체계 잡는데 체계를 잡으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체계를 잡으셔야 되는데 체계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용 쉽다는 건 아니고 어려운데 그래도 체계 잡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기본서 민사법이나 형사법은 기본서 순서대로 쭉 보시면 체계 잡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법은요 실체법하고 소송법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예,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조화롭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화롭게. 그래서 체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체계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민사법과 형사법은 생긴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2000년 동안 책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책이 잡혀 있겠죠. 근데 행정법은요 300년이 안 돼요.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0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짧고 그다음에 그 행정법의 특징이 실제법과 소송법이 섞여 있다 보니까 체계가 잘 안 잡히더라. 그래서 사례풀이 구조를 하는 겁니다. 사례풀이 구조는. 이 사례풀이 구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법 답안지 쓰는 방식이에요. 행정법 답안지 쓰는 방식. 사례 답안지 작성 방식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례 답안지. 이건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최고 답안지를 이제 주잖아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이제 그것을 열심히 뺏겨 쓰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사례를 쓸지 모르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법학과 수업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고 법학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실로 와서 몰랐고
대학 다닐 때 몰랐고 수련동 와서 처음 하는데 쓸 줄 모르니까 최고 답안지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모의사 보면 제 답안지하고 최고 답안지 주잖아요. 최고 답안지 가져와서 열심히 이렇게 뺏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행정법 최고 답안지 낼 정도 실력이면 시험에 다 붙지 않았겠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익명으로 되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은 다 시험 붙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설사 그 해에 떨었다 하더라도 최고 답안 내는 분들이 그 해에 운이 안 좋아서 경제학에서 꽈락 나왔다든가 해서 떨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붙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사례풀이 구조는 뭐냐면 행정법 답안지 작성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 답안지 쓰는 거 사실 좀 타고 일단 우리 그래서 민사법하고 형사법하고 달라서 행정법은 이걸 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기본학교 처음 들으면 힘들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사례풀이 구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례풀이 구조를 하자는 얘기고 행정법 기출문제 특징 보시면 사례형 보시면 사례형 주로 사례형이니까 기출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돼요. 기출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출됐던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똑같이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해요. 작년 변시가 그랬죠. 올해 말고 작년 변시가 재작년 행시 문제 그대로 냈어요. 올해 변시도 두 문제가 한 문제는 노무사 시험은 그대로 뺏겼고 이제 올해 변시 같은 경우 2025년이죠. 2025년 변시는 노무사 문제를 한 문제 뺏기고 간평사 문제를 그대로 뺏겼어요. 근데 행정법을 여섯 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두 문제가 하나는 노무사, 하나는 간평사 문제 그대로 뺏겼어요. 이 노무사 문제는 제 사례집이 있었어요. 사례집이 있어가지고 제 사례집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간평사 문제는 없었는데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제 똑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네 문제는요. 변호사 시험 기준으로 네 문제는 나왔던 쟁점이 그대로 반복돼서 나왔어요. 옛날 사시 문제에서 내기도 하고 행시 문제에서 그대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제는 기출 쟁점이 나오고 두 문제는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변시만 말씀을 드렸는데 변시뿐만 아니라 법행이나 행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출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특히 행시는요. 10년 전에 출제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이게 10년 주기설을 하는데 이것은 행시뿐만 아니라 변시도 그래요. 변시도 노트 만들 때는 이 노트 만들 당시에는 2, 3년 전에 거 노트라서 변시는 안 정하는데 변시도 마찬가지예요. 변시도 작년 변시가 한 문제가 10년 전에 변시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왔죠. 이거 10년 주기설. 10년 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끼지 마시고 다시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출문제 나왔다. 10년 전에 나왔다. 15년에 나왔다 해서 제끼시면 안 돼요. 나왔으니까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호사 모의시험이 문제인데 변호사 시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변호사 시험이 출제된 사례는 없었는데 근데 다만 하나 예외적으로 이 노무사 문제가 노무사 문제가 올해 변호사 시험 나온 것 중에 노무사 문제랑 똑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노무사 문제가 2022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가 2015년에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15년에. 그러면 이제 올해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이 2015년 변호사 모의 시험을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한 번. 근데 제 사례집 보신 분은요, 노무사 문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시험, 제 사례집은 옛날 사시, 변시, 행시, 그다음에 법행, 입시가 이거 중심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노무사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노무사 문제가 이게 수년 사건일 겁니다. 수년. 중요한 판례거든요. 수년 사례. 나중에 할 텐데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할 겁니다. 수년 사례인데 여기서 노무사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제 사례집에 넣었어요. 넣었더니 올해 나왔어요. 아무튼 변호사 모의시험이 한 문제 변호사 2015년에 변호사 모의시험이 한 문제 나왔던 것이 올해 변호사에 나왔겠지만 이건 노무사 문제랑 똑같더라.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된 판례가 사례형으로 바꿔오기 많이 나옵니다. 이 작년 행시도 그렇고요. 작년 행시, 입시가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이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시험도 여기 모의시험도 포함됩니다. 모의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된 판례가 사례형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예. 작년 행시는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행시나 법행하신 분들은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 풀어봐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 책 보시면 돼요. 제 책은 다 기출문제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변호사 시험하고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된 판례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쟁점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출제가 되죠. 출제되는데 특히 1년 전 판례가 많이 출제되더라. 그럼 이제 많이 출제될 뿐이지 넉넉하게 3년치 판례를 보세요. 3년치 판례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브리타 선언하는데 브리타 시험 문제 보다 보면 브리타가 나오게 돼요. 재작년인가 변호사 시험에서 브리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브리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답안을 쓰냐면 개념을 쓰세요. 사례 읽다 보면 어떤 건 문제 개념을 알 수 있잖아요. 개념 쓰시고 그다음에 개념 간의 관계를 쓰시면 명가락 나오면 명가락. 왜냐면 브리타 나오면 까락 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브리타 나오면 까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명가락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명가락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제 묻는 문제를 잘 읽어가지고 개념 도출하시고 개념 간의 관계를 쓰시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명가락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고득점이 나와요. 생각지도 않게. 자기는 이제 명가락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까락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념을 쓰고 개념 간의 관계 쓰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점수 받아보면 점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기본서 학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를 특징을 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교재는 기본서 보시고요. 기본서 보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3년간 최신 판례 공부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행시나 법행하신 분들은 사례형만 보면 되니까 사례형 공부하면 되고 변호사 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보니까 기출문제 보시면 되죠. 예, 이거로 충분하고요. 이거로 충분하고 더 이상 볼 시간도 없어요. 기본서 보시고 기출문제 보시고 3년 판례 보시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이제 행정법 학습 방법.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면 해독수를 중요하세요. 해독수를. 근데 저는 이제 해독수보다 정확하게 공부하자라고 더 중요시합니다. 정확하게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10번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남들 10번 볼 때 난 5번 보고 시험 붙는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예, 5번 보고 실제로 그랬고요. 저도 처음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기본서 해석수가 중요하셔가지고 막 열심히 읽었는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번만 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사령할 때 말씀드릴게요. 왜 5번 가지고 어떻게 시험 붙느냐. 나중에 사령할 때 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기본서 학습 방법.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으실 때 예습하실 때 목차만 읽고 오세요. 목차. 사례 기본서에는 목차 있죠. 로마자 목차, 숫자 1, 2, 3, 4 숫자 목차하고 근데 판례 목차까지 포함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는데 3번 정도 읽고 오세요. 3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목차만 쭉쭉 보고 오세요. 3번 정도. 더 많이 보면 더 좋고. 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읽어 오세요.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복습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 하셔야죠. 정독 쭉 하셔야죠. 예, 왜 목차를 읽으려 하시냐면 전체적인 틀을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설명하겠구나 라는 것을 전체 틀을 익히면서 보시면서 풀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절로 이해되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에 매몰돼 가지고 시험 보내지 마시고 큰 목차 중심으로 쭉쭉 보세요.
예습 그렇게 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이제 복습하실 때 정독하시면 되죠. 이 예습은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1시간? 1시간도 많다. 이 정도만 하세요. 이 정도만. 강의 오시면 일찍 오셔가지고 강의실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복습, 강의 듣고 복습하는 시간 하시고. 근데 복습 끝났으면, 정독 다 끝났잖아요. 강의 다 끝났으면 목차만 쭉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목차만. 기본서 책을 쭉 목차만 쭉쭉쭉 읽어보세요. 목차 한번 읽어보는데 이틀이면 다 읽을 겁니다. 이틀. 2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아셨죠? 왜 판례 목차를 잘 중요시 하냐면, 왜 자꾸 판례 목차 중요시 하냐면, 이 판례 목차가 객관식증으로 활용돼서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예,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판례 목차를 잘 활용하세요. 예, 키워드. 이런 키워드 써야 된다, 키워드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판례 목차가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른 게 아니니까. 이제 판례 목차가 이제 객관식증으로 활용되긴 하는데, 변호사 보신 친구들 보면, 제가 이제 요새는 제가 이제 이 판례 목차,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정독하고 했는데, 막판에는 이제 판례 목차만 보고 들어갔거든요. 판례 목차만. 처음 보기 전에. 그래도 상당한 점수가 나와요. 객관식증으로 활용되니까. 근데 요새는 또 이제 교수님들이 약아져가지고, 이제 판결 이유에서 꼼꼼하게 내기도 하고, 판결 요지에서 내기도 하고, 판결 요지에서 이제 구속 있는 부분이죠. 거기 내기도 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판결 이유에서 내기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 볼 때 판결 이유까지 볼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나오면 판결 이유에서 나와서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봐 1개, 2개 정도 질문 나올 텐데. 판결 이유 평소에 읽으시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막판에는 목차만 보세요, 목차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기본 산수 방법 됐고, 선택형은 이제 변호사 시험 보는 분만 해당되죠. 오더노트, 저는 오더노트 만들었어요. 오더노트.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남들 10번 볼 땐 5번 봤다고. 객관식은 저도 객관식 공부할 때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OX 노트를 만들었어요. OX 노트 만들어가지고 틀린 것만 딱 적어놔가지고 이것만 봤지, 이것만. 책은 객관식 문제지만 한 번만 딱 보고, 한 번 보고 틀린 거 중에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노트를 무한반복.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이 5번이지 5번이 아니에요. 무한반복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사례형 보시면 이래도 이해딩인데, 처음에 읽을 때는요, 처음에 읽을 때는 사례형을 어떻게, 사례집 보실 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 사례집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보시면 되고, 없으면 하는 수 없고. 이제 사례집 보실 때 일단 사실관계 있고요. 사실관계 있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갑이 어떻고, 행정청이 어떻고, 행정청이 어떻게 처분했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서 이렇게 사실관계 정리한 다음에 쟁점을 뽑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는 거죠. 적어줬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못 쓴 것이라도 쭉 적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 쟁점이 4개였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뽑아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뽑아내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처음 보는데 4개 쟁점 물어봤는데 하나밖에 못 뽑아냈다. 좌절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나 뽑았는데 이것도 틀렸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다 걷는 거니까. 이게 쟁점을 간단하게 이것을 10분 정도 할애하세요. 한 문제당. 10분도 길다. 한 문제 풀 때마다 사실관계 정리하고 쟁점을 노트에 적어보고 10분 미만으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집 보실 때 목차를 쭉 보시는 거예요. 목차 보기. 목차 정독. 목차를 쭉 노마차 1번부터 쭉 노마차 1번, 노마차 목차 중심으로 노마차 2번, 노마차 3번, 노마차 4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마차만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정의되는지.
읽고 그 다음에 음화차 큰 목차 정신을 읽고 그 다음에 사례집 보는 겁니다. 사례집 이렇게 한 다음에 사례집을 정독하는 거죠. 정독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끝났으면 목차 서부를 만드는 겁니다. 목차 서부. 왜 그러냐면 논점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논점 누락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한 문제 사례 문제 끝나면 노트에다가 로마자 1번 뭐라고 그러고 숫자 1번, 숫자 2번, 3번, 로마자 2번 이렇게 해서 쭉 노트에 착 적어놓죠. 적어가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칩니다. 컴퓨터로. 그러면 이제 컴퓨터 치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노트 내용을 집어넣지 말고 목차만 쭉 이렇게 출력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작업을 같이 병행하는 거죠. 사례집 보시면서 정천 추출하고 10분 이내에 뭐 틀리든 뭐 몇 개 뽑든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목차를 간단히 노마자 목차 정신을 공부를 한 다음에 책을 읽고 한 사례 문제 하나 끝났으면 노트에다 이렇게 목차 정신을 쭉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컴퓨터 워드 치고 그래서 이래도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제 꽤 되죠. 100페이지가 됐고 100페이지가 되려나? 100페이지가 안 되겠네. 아무튼 이 목차 수업을 만들어서 100페이지 만들었다 칩시다. 100페이지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 공부할 사이에 이것은 이제 노트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다 돌아가지고 이해독을 하는 거죠. 이해독 하는 거죠. 이해독 할 때 키워드 정리하는 키워드 정리 왜 하냐? 정확한 답안을 작성해서 키워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첫 번째 만들 때 워드 프로세스로 정리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디 엔터 쳐가지고 이 안에다가 키워드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목차는 그대로 쓰면 되고 목차 안에다가 키워드 쓰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두 번째도 이해도 할 때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사실하게 정리하고 정점 잡고 목차 읽은 다음에 한 문제 다 읽었으면 이렇게 목차 서브에다가 이제 엔터 쳐가지고 키워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례집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례집 더 이상 안 봅니다. 안 보고 이 노트만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10번, 20번 이렇게 하면 행정법을 이제 못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례집은 딱 2번 봤고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친구들이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너 사례 몇 번 봤냐? 이렇게 2번 봤다 그랬어요. 2번 봤죠? 딱 2번 봤어요. 근데 노트는요? 세 수없이 봤어요. 노트는 세 수없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형은 됐습니다. 기록형은 뭐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잘 알아서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사례형이니까. 사례형이니까 저는 이제 사례집을 두 번씩 봤다. 두 번씩 보면서 첫 번째 할 때는 목차 수업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로 치고 그 다음에 출력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쭉 다른 과목 할 동안 행정법 할 동안 목차 수업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지금 세부된 내용은 지금 상관없어요. 몰라도 논점 흐름 파악하고 논점 누락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논점 흐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과목 다 끝난 다음에 이해독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키워드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정확한 이제 답안 작성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독까지 해서 키워드까지 정리했으면 그걸 반복해서 보시면 시험에 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 학습 과목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럼 행정법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무엇을 학습하는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소송을 배웁니다. 소송. 궁극적인 것은 행정법에서는 소송을 배워요. 그럼 어떤 소송인가? 라는 예를 써놨어요. 이거 뭐라 하세요? 대부분 판례이거나 아니면 기출문제이거나 입니다. 근데 판례나 기출문제가 없으면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보시면 읽어봅시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지금 어떤 소송을 배우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왜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트 몇 페이지예요? 노트 6페이지 보면 소송이 나와. 소송이 나오는데 6페이지에 행정법 전체 개관해가지고 소송이 나오거든요. 밑에 소송을
배우는데 무턱대고 소송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형태의 소송인지 일단 맛이라 보고 가자. 맛이라 보자. 그래서 보시면 갑은 자신의 토지의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논산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논산시장은요 갑의 건축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축사 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논산시장의 건축 신고 반려돼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취소송 나왔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취소송이. 이게 취소용이 이제 행정법 제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실무도 그렇고 실무도 90%, 나머지 여러 가지 소송이 많은데 이게 90%예요. 나머지는 10%. 아무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해요. 두 번째, 갑은 자신 토지의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강릉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첫 번째는 건축신고인데 두 번째는 건축허가네. 나중에 건축신고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런데 강남시장은요 갑에 대해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강남시장의 건축 불허가 돼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취소. 건축신고 반려해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네. 취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갑은 저녁에 음주를 하고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 음주운전에 걸렸다. 이더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에 갑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났죠? 예. 그러니까 취소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신고 반려에 대해서 또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지금 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좀 가면 갈수록 하니까 뒤로 가면 계속 이해도 높아지니까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4번 볼까? 4번. 갑에게는 쌍둥이 형제인 을이 있습니다. 을이 있는데 관악세무서장은 을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을에 대한테 을을 갑으로 오인해 가지고 갑에게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이 경우에 갑은 관악구청장의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무효등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을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해야 되는데 갑에게 했으니까 무효에 무효. 납세 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 부과 처분하면 무효에 무효. 무효니까 무효등 확인소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 부과 처분하게 되면 가세 처분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이 사례는 여러 번 나오는데 갑은 관악산 입구에 연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연탄공장 설립한대요. 그래서 관악구청장에게 연탄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관악구 앞에다가 연탄공장 설립하게 또 설립허가 신청하니까 관악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요. 갑한테 연탄공장 설립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나뉘어요? 인근주민 을은 관악구청장이 연탄공장 설립허가를 시정 다툴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것은 제3자의 원고적. 처벌의 상대방은 뭐예요? 연탄공장 설립허가의 상대방은 누구? 갑이죠. 갑인데 을이 이 갑한테 연탄공장 설립허가 해주니까 제3자인 을한테 피해가 가죠. 그래서 제3자의 이것은 원고적격 문제입니다. 취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죠. 근데 무효등 확인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도 제3자의 원고적격은 똑같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제3자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3자가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3자요 행정행위를 합니다. 이걸 제3자요 행정행위. 들어주세요. 제3자요 행정행위. 제3자 행정행위는 처벌 상대방 갑한테는 수익적
수익적 효과를 주고, 갑한테는 수익적 효과를 주죠. 근데 제3자한테는요, 침익적 효과를 주죠. 이런 것을 일방한테는 수익적 효과를 주고, 다른 상대방한테는 침익적 효과를 주는 것이 제3자 행진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제3자 행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맛배기를 보세요. 됐고요. 그래서 6번은 제가 만든 겁니다. 없어. 갑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임명권자의 대통령은 갑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갑은 대통령이 임명 부작위 돼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한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입니다.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갑은 새만금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만금의 공유세 매립사업, 이게 뭐냐면 간척지죠, 간척. 이 진행돼가지고 완전히 매립되었다. 그래서 갑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송대 손실보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갑은 강원도 속초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였다. 갑은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속초시는 이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속초시는 GS 건설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에 지정했다. 이때 GS 건설 주식회사는 갑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각각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GS 건설 주식회사는 속초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였다. 속초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갑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토지 보상금을 1억 원을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 경우에 갑은 속초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재결에 대해서 나중에 봅시다. 이거 다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용 재결에 대해서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수용당하지 않을래. 내 땅을 수용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고요. 갑이 토지 보상금만을 다투는 경우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1억이랬잖아. 너무 적다. 보상금 1억을 가져되니까 너무 적다. 한 3억은 줘야지. 그래서 보상금만 다툴 때는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할 수 있어요. 이 보상금 증액 소송이 손실보상 청구소송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많은 걸 하는데 다 알려 하지 마시고, 저렇게 행정법 저런 거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은 이제 사법시험 기출문제인데, A군 소유의 임하에 군의 소유 임하에 이 25개 가구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이 주택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되는 약 10평 정도의 공터가 있는데, 공터 뒤편에는 암벽이 있어요. 암벽이 있어요. 이 암벽은 높이가 3m로서 그 상층부가 하층보다 약 1m가량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호해달라는 이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A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난리가 났죠.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녹아가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암벽이 붕괴돼가지고 공터에서 놀던 어린 아이 3명이 사망하였다. 사망 어린이 부모 갑 등은 A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A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죠. 국가배상 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문제에서 이거에서 감을 잡으세요. 어떤 경우에 취소송, 어떤 경우에 무이동 항소송,
어떤 경우에 부작위법 확인성, 어떤 경우에 소지발 청구, 어떤 경우에 보상금 증액 청구성, 어떤 경우에 국가배당 청구성 하는지를 좀 보세요.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보면 갑은 550지에 합격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근데 갑은 이제 대한민국은 갑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요. 공무원 뽑아놓고선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이때 갑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으로 월급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이제 공무원 갑은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제 월급 지급 청구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당사자 소송으로. 11번 보시면 갑은 550지 합격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갑에게 이명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 이명은 전과가 있다는 거죠. 전과가 있었어요.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갑에게 당인 퇴직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에 갑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당인 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송을 제기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소송으로 공무원 지휘 확인소송을 제기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저는 당사소송을 합니다. 공무원 지휘 확인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당인 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할 수가 없고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지휘 확인소송 이걸 해야 됩니다. 이 판례를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것도 당사소송이죠? 당사소송 나왔네. 이렇게. 그래서 취소소송, 무효도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손실보상 청구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국가배당 청구소송, 당사소송을 배웁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법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 뒤가 중간 뒤에가 있어가지고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1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게 되죠.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페이지죠? 노트에 5페이지인 내용은 행정법에서 무엇을 학습하는가, 이것은 외우지 마시고요. 쭉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게 이럴 때는 취소하고, 이럴 땐 부작위법 확인소송하고, 이럴 땐 무효동 확인소송하고. 간만 익히세요. 간만 익히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노트 6페이지에 행정법의 전체 기간. 이제 행정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행정법 전체 개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 6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게 행정법 전체 다예요. 행정법을 한 페이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행정법 한 페이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행정법을 한 페이지 정리하면 이거 노트 6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행정법은 뭐냐면 행정에 관한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이다. 보시면 행정에 관한 조직, 행정조직법이 있고요. 작용하는 일반 행정자격법, 행정사 의무합법수단, 특별행정자격법, 구제에 관한 법, 행정구제법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행정법은요, 실질법과 소송법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했죠. 여기 행정구제법이 여기 소송법이에요. 소송법. 그 다음에 여기 행정조직법, 일반 행정자격법, 행정사 의무합법수단, 일반 특별행정자격법. 이게 실질법이고. 그러니까 민사법이나 형사법은 실질법하고 소송법 따로따로 공부하는데 행정법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행정구제법이 소송법이에요. 소송법. 그래서 체계를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체계를 잡아보자. 그래서 사례 풀이구 가져가지고 사례 풀이구 구조 가지고 체계를 잡을 겁니다. 됐고, 이제 행정법 관계 당사자 보시면 이제 당사자부터 쭉 보시면 행정법 관계 당사자 있고 밑에 소송이 나오죠. 소송 쭉 나오죠. 예.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될 소송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소송 전부 다예요. 이거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이거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또 배우는 게 또 있죠. 행정법 관계 당사자 보시면 행정법 읽다 보면 행정주체가 있어요. 행정주체가 있고 행정청이 있어요. 행정청. 그
다음에 행정적 상대방에 사인이 있고, 우리 같은 사인이 있고. 행정 주체는요, 네 사람이 있어요. 국가, 지자체, 협의공호단체, 공무소사 사인. 이 사람이 행정 주체입니다. 공무소사 사인. 이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공호단체가 합쳐가지고 광해공호단체거든요. 광해공호단체. 근데 저는 이제 따로 해놨어요. 왜냐면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공호단체가 똑같이 공호단체이긴 한데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섞어놓을 필요가 없어서 따로 분리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해공호단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사람 국가 있고 지자체 있고 협의공호단체가 있고 공무소사 사인 이게 네 사람이 행정주체다. 행정주체다. 지금 이렇게 하시고요. 뒤에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공무소사 사인은요. 사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이 했는데 정확한 사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에는요.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요. 법밖에 없는 사단 재단일 수도 있고요. 법인은요. 공법인일 수도 있고 사법인일 수도 있어요. 이 사인은 그러니까 사인인데 공무를 위탁받은 거죠. 위탁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인은 자연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기 없는 사단 재단일 수 있다. 근데 행정법에서는요. 법인기 없는 사단 재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인기 없는 사단 재단도 공무소사 사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요. 안 해요. 이 사람들한테 안 맡겨요. 왜냐면 단체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단체성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이 단체성을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행정 주체가 법인기 없는 사단이나 재단한테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보통 자인 아니면 법인입니다. 법인한테 일을 맡깁니다. 됐고, 근데 이런 행정 주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를 대신하는 사람이 장관. 지자체도 관연적인 거잖아요. 지자체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성남시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가 지자체인데 서울시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움직인다? 지자체 장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행정청은요 대표적인 게 장관. 그다음에 지자체는요 지자체장이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근데 협의공호단체하고요 공무소사사는 같아요. 협의공호단체하고 공무소사사는 행정주체이기도 하고 행정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행정주체는요 당사소송이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어요. 행정청은요 항고소송이 피고만 돼요. 피고만. 여기가 차나요. 여기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하게 돼요. 행정법 다 끝난 이 항고소송 당사소송은 행정법 한 600페이지 지나가야 나타나는 건데 지금 알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사인한테 어떤 행정장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건축신고 반려 처분 같은 합니다. 법집행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 할 때 법치행정관리가 적용됩니다. 법치행정관리가 적용돼요. 법치행정관리가 적용되는데 법치행정관리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이 있어요. 법률유보는요, 이 처분할 때 행정장용할 때 법에 근거에 있어야 되는 거고, 법률은요, 행정장용할 때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이 법률위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행정법 일반 원칙이다. 나중에 다시 합니다. 법치행정관리는 법률과 법률위가 있다. 법률은 뭐다? 행정장용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은 뭐다? 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장용하면 사인. 이제 권리 주체가 있고 같은 사인인데 권리 주체의 측면도 있고 행정의 개체의 측면도 있어요. 똑같죠? 여기 자연인, 법인, 법의경험 사단, 재단 똑같죠? 여기 있는 사인은 공무를 수탁받은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인은 공무를 수탁받지 않은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고 원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주체가 당사의 원고가 되면 누굴 상대로? 사인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고 이 사인이 당사자의 원고가 돼가지고 행정주체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설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설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설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개체인데, 이것은 주로 행정의 개체인데, 행정작용이 있으면 이 처벌에 대해서 다투고 싶죠. 그러면 항고소송이 원고가 돼가지고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항고소송은 또 뭐야?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여기 치유성, 무효동, 확인성, 부작위, 확인성을 합쳐서 항고소송을 합니다. 치유성, 무효동, 확인성, 부작위, 확인성을 합쳐가지고 항고소송을 합니다. 묶어가지고. 항고는 다툰다는 거예요. 뭔가를 저항해서 다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연이 원고가 돼가지고 행정청 상대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그림이. 하사표가 이렇게 한쪽만 돼 있죠. 한쪽만 돼 있죠. 이쪽이 원고, 이쪽 피고. 이쪽은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고, 원고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할 수 있는데, 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사연이 침해가 됐어요. 침해가 됐어요. 그러면 구제를 받아야죠. 구제가 뭐가 있냐? 아까 봤던 거예요. 행정작용으로서 이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사연이 침해를 받으면 어떠한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보시면 손실보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안 했죠, 우리가?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과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 않는데 일단 정리해놨어요. 보시면 이제 행정작용의 침해에 대해서 침해가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돈으로 이제 손해를 전부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것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손실보상 청구는요, 당사소송이에요. 당사소송입니다. 이 토지보상법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그래서 적법한 공권 행사에 의해서 손실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다. 어떻게?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당사소송을 한다. 근거가 어디 있다? 토지보상법에 있다. 그 다음에 위법한 공권 행사에 의해서 손해가 생기면 배상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토상한다. 어디 있다? 이것은 뭐다?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하고 당사소송은요, 이제 헷갈리는데, 원래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사소송하고 당사소송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거예요. 완벽히 같냐? 완벽히 같지는 않아요.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고, 당사소송은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다. 이 재판관을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다 똑같다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당사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자유로서 침해가 생겼을 때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상회복하는 방법.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고요.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은요, 행정법원이 하는 거고,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봅시다. 이것은 행정심판은, 보시면, 아까 했죠. 주관협성. 좀 올립시다, 이거. 조금 올립시다, 이거. 이 주관적 소송이 있고, 객관적 소송이 있어요. 주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리 침해, 개인의 권위 침해가 있을 때 하는 것을 주관적 소송을 하고요. 이 객관적 소송은 뭐냐면 개인의 권위 침해는 없지만 그 적법성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게 객관적 소송입니다. 그래서 주관소송에는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소송이 있다. 보시면 항고소송에는 시소송이 있고 부유동 항의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이 있어요. 아까 했죠? 시소송, 부유동 항의소송,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 시소송은 어떻게 하냐면 처분이나 거부 처분이 있으면 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동 항의소송도 처분이나 거부 처분이 있으면 무효동 항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은요, 부작위만 할 수 있어요. 부작위만. 항고심판 가고 항고심판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항고심판 이제 행정심판에는 항고심판이 있는데 취소심판, 무효동 항의심판, 음행심판 여기가 차이 있죠. 취소심판, 취소소송 같고요. 무효동 항의심판하고 무효동 항의소송 똑같고요. 근데 행정심판에는 음행심판이 있는데 행정소송에는요 부작위 위법 항의소송이 있죠. 여기가 차이 있죠. 여기가 차이가 있죠. 여기가. 그래서 음행심판은
부작위도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부작위도 할 수 있고 부작위 위반 항해소용 부작위만 가능하다. 거부 처분은 안 된다는 거죠. 거부 처분은 취소하든가 아니면 무효동 항해소용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부작위 위반 항해소용을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당사자성 또 나오는 얘기? 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당사성에는 실질적 당사성이 있고 형식적 당사성이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아까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성 있죠? 이게 형식적 당사성 딱 하나 있어. 여기 보상금 증액 청구성 있죠? 이게 형식적 당사성이에요. 형식적 당사성.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형식적 당사성이 딱 하나 있다. 딱 한 개 하나 있다. 물론 이제 형식적 당사성은요, 여기 말고도 그 전기통신법이라든가 뭐 디자인법이라든가 특허법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 다음에 객관소송은 민중소송은 기관소송인데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지방자치법에서 공부합니다. 지방자치법.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민주소송, 기관소송, 지방자치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죠? 예, 정신 하나도 없을 거다. 이게 1시간 만에 많은 걸 했거든요. 엄청난, 1시간 만에 행정법 다 끝났어요. 예, 끝난 겁니다, 이제.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알면 하산을 하셔야 됩니다. 노트 6페이지 내용을 좀 어렵지만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세요. 어차피 행정법 끝날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사립풀고조를 합시다. 사립풀고조는 쉬었다 합시다. 예.